상대방이 네. 쉽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과를 먼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얘기시죠? 네, 이 눈빛이 아련해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말씀하신 거는 관계에서의 답을 물어보셨지만 네. 저는 그게 개인적인 부분에도 답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과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스님들은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5번째 네. 또 촬영인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씨앗 심기 관계의 지혜에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씨앗과 열매는 모양이 다르다. 아, 맞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관계 갈등에 적용하면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갈등을 우리가 누군가하고 일으켰을 때 대부분 그 첫 기억이 저는 초등학교 갈등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갈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남은 최초의 갈등은 친구들하고의 갈등이었고 그때는 막 싸웠거든요. 싸우셨어요?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막 주먹질하고 싸우잖아요. 되도 네. 않게. 그렇게 싸워도 마음 상하고 속 상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가 어긋나고 삐걱거리는 것도 어른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화해와 관계의 회복이죠. 사과하는 거. 근데 이거 해보셨어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두려워서 싸우지를 않으려던 것 같아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화해하는 법이 좀 미숙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어렵다라는 것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 씨앗을 안 심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싸우면 안 돼가 아니라 싸우면 안 되죠. 하지만 싸웠을 때 너가 이렇게 힘들어져 라는 거를 경험시키고 힘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어릴 때 이루어져야지 가능해요. 어른이 되면은 똥 자존심 있잖아. 그게 있어서 못해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사회적 지위와 관계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건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싸우면 사과하고 회복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경찰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애들은 싹 빠지고 부모님과 경찰과 선생님이 조율을 하는데 조율의 결과도 화해가 아니라 전학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갈등을 일으켰을 때, 싸웠을 때,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싸웠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 자체가 전무한 거예요. 20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사회에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갈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이게 저는 완성된 인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커녕 지가 잘못해놓고도 그리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입 밖으로 그걸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나쁜 어떤 갈등의 요소에서도 그 씨앗 옳게 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나쁜 게 아니다. 이 갈등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씨앗만, 좋은 씨앗만 심는 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이야기는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 갈등이 있어도 그게 나에게 선한 씨앗으로 심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과하는 거. 내 솔직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 그 기억, 연습 이런 것들도 저는 사회생활에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훈련할 수 있는 어린 시절에 요즘은 부모님들이 개입을 해버리고 아이들끼리의 화합이 아니라 사과가 아니라 부모님들끼리 승패를 만들어버려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카페를 갔는데 커피를 먹고 나서 이제 정립하잖아요. 저는 정립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스님 혹시 정립하세요? 달려와서 정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 제가 절에서 학생들한테 남자들은 이런 거 정립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스님 그거 성차별적 발언이에요. 성차별적 발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니에요 스님 남자들도 챙기는 사람 많아요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싸웠는데 물론 나쁜 놈들이 있죠. 못된 놈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는 가해자 너는 피해자로 딱 구분짓는 순간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가해자도
가해자로 규정된 애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네. 아픔이 있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사회나 가정으로부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스님 그거 성차별적 발언이에요 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언제 화해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울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경험, 그것도 저는 선한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확장을 하면 제가 3제래요, 올해. 저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우리의 삶 속에. 오르면 내리막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나쁜 거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춥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는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는 어떤 기반을 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나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난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겨울이 오면 봄을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겨울에 나가서 씨앗 심는 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그거를 극복하는 게 맞다라고만 배운 것 같아요. 그거는 겨울에 씨앗 심는 행복한 기억은 아니잖아요. 고생만 하지. 결과는 없고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든 시간, 세속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반드시 그것도 아름다운 씨앗으로 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습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있고 성숙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자칫 상대방이 네. 쉽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과를 먼저 못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얘기시죠? 네. 눈빛이 아련해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말씀하신 거는 관계에서의 답을 물어보셨지만 네. 저는 그게 개인적인 부분에도 답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과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스님들은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스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감정에 빠져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내가 감정적이어서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한 것 같아요를 명확히 표현해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과는 비굴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과는 패배가 아니다. 내가 졌어가 사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름다운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손을 먼저 내미는 제스처잖아요. 잡고 안 잡고는 또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건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과를 받아놓고도 그 사람이 커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초라해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과한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조금 저는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사과는 당당한 어른이 먼저 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에게 불편함을 준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내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자신감 있게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우습게 볼까요? 전 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저렇게 냉정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까? 당연히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기 자신의 실수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앞에 드러내는데 저 사람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안 보일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팀장님의 질문에 답이 벌써 된 것 같아요. 사과하는 방법. 아주 차분하게 명확하게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을 이렇게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과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사과가 분명히 그래요. 불교에서는 자자와 포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살은 여러분이 모여서 스님들이 스승님을 뵙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고, 자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는 없어요. 그 옵션은 없어요. 대답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게 아니었더라도 저 사람에겐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만 알면 돼요. 그건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과 같아요. 그런 게 이루어질 때 저는 화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고,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교육의 일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한 사람은 진 거야 라는 교육이 있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넌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게 세속이, 이게 행복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이렇게 하고 시작해도 되거든요. 손해보지 않을 길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같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사과를 하면 갑자기 자기가 갑이 된 줄 알아. 사과를 받으면. 이거는 잘못된 교육 아닐까. 사과하는 사람의 용기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괜찮습니다 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인드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사회적 책임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교육시키고 특히 형제나 부모님들에게 내가 실수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미안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꾸중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사과해서 정말 멋있다. 너 역시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자랑스러워. 하고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기억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얘는 정말 건강하게 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하냐. 누군가가 사과를 했을 때 거봐 제가 진 거야. 너가 이겼어. 라는 교육이 있다면 세상은 더 사과라는 걸 찾기 힘들겠죠. 부모가 그런 기준을 좀 세우면 예. 세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은 네. 부모님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너는 장가도 안 가놓고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부모라서가 아니라 저에게 교육을 시키셨던 스승님들의 교육법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보시는 분이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답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을 받을 때 내 자식도 아닌데 쓴소리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 부모도 아닌데 잔소리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불교에서 이 불가에서 사제관계, 스승과 제자관계에서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많은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든다면 전 이 교육법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용기 있게 사과하세요. 용기 있게 알겠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꾸 그 사인을 보낸 거예요. 나 정말 매일매일 힘들고 아무 의욕이 안 생기고 잠만 자고 싶고 요 사인을 자꾸 보낸 거예요. 징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담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반 주부였던 거예요. 거기서 딸인가 아들인가 하고 아빠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불렀대요. 힘이 날 것 같아서요. 이건 뭐냐면 아빠 힘내세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네 때문에 힘들어. 너네를 돌보느라고 난 죽을 것 같아. 이 회사를 그만 못 둬. 라는 압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신 거예요. 뭘 내가 잘못했는지를 몰랐대요. 그 당시에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해줬는데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알았던 게 이미 죽을 만큼 인내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더 힘내.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내. 어떤 사람한테 그게 힘이 될 수 있지만 응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가까운 관계, 특히 뭐 부모, 자식이나 거리를 더 버리면 불효 아닌가, 친구 간에, 지인 간에 거리를 두면 회피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건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절을 할 때 좋은 말투나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특히 부모님들이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한국은 당위가 되게 많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게 되게 많아서 나이가 얼마 되면은 무조건 결혼해야지, 자식 낳아야지 이런 것들이 요즘엔 많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할 때 거절을 하는 게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꼭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그분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내 말의 무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무게가 있으려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갑자기 철든 것처럼 얘기하면 분리할 때만 철든 것처럼 얘기하면 누구라도 비웃죠. 그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 말에 책임지고 신중하고 말하는 법도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말을 잘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언변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 방법론적인 말하기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책도 많더라고요. 저도 읽어봤어요. 말하기에 대한 책을.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라.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라. 말할 때는 상대방을 항상 바라보고 뭐 적당한 제스처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진심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저희 선배님이 계신데 스님이세요. 육군에 계시는데 네. 그때 4학년이셨고 제가 1학년이었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와서 수강 신청하는 법 대학생활 할 때 필요한 거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이제 선배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폼 잡고 얘기하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어른이에요. 왜냐면 난 아직 고등학생 마인드잖아요. 이제 1학년이니까. 네.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얘기하는데 네. 언변이 유려한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유머도 있고. 그래서 긴장을 바짝 하고 들었는데 웃으면서 너무 명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가 딱 기억에 남는
감동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변이 훌륭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들으시자마자 바로 말씀하시는 게, 보마나 엄마들은 아기가 응애만 해도 기적인지 우유인지 잠인지 아픈 건지 다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다 여쭤보면 다 맞다. 아기가 응애 하는데 언변이 좋아서 그 말로 부모님한테 자기의 상태를 얘기한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변이 좋아서 전해진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 진심이야. 응애에 진심을 담으면 외부인도 알아듣고 엄마가 아니라 누구라도 알아들어. 말은 잘하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담으면 너가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해도 상대방은 느낀다고. 이게 저한테는 정말 큰 위안이자 힘이었어요. 저는 사회에서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거, 부모님의 어떤 요구에 거절을, 정중히 거절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거에 진심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라라는 방법론을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건 세상에 너무 많고 대상에 따라서 그 방법론은 정답이기도 하고 오답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요령을 배우는 거 말고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심을 담는 말하기. 그거를 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방에게 거칠해가 아니고요. 스님네들 중에도 처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도 사회니까. 근데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님, 최고의 처세는 진심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 뒤돌아서 다른 모두에게 나의 진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지 나의 가식적인 모습은 보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길게 보면 훌륭한 처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말을 거절할 때도 어떠한 방편으로 거절하느냐, 어떤 단어를 취사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진심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내가 당신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제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이거는 이번에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다음번에 말씀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언변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오면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아지도 알잖아요. 주인의 목소리, 그냥 어투. 에 따라서 강아지도 저 사람이 지금 주인이 화가 난 건지 기분이 좋은지 내가 지금 개껌을 요구해도 통할지 안 통할지 개들이 알아요. 이거. 그래서 혼내면 숨어요. 잘못한 걸 알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숨어서 안 나와요. 개집에서. 강아지들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거 진심을 믿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대하면 저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강의할 때 200 몇십 분 모여 있었어요. 근데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하는데 젊은 분이요, 30대 초반, 경기도 어디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왔대요. 강의 들으려고. 대단하시네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래 여쭤보니까 남편하고 4년을 사귀고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서 남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결혼한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싸웠대요. 거기에 오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남은 이 아내는 마음에 무슨 기분이 들겠습니까? 죄책감이죠.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제가 대충 얘기를 한다? 저는 나쁜 놈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심의 무게에 따라서 저의 마음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배우자를 잃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몰라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렇겠구나 정도지 그분의 마음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제일 속상해요. 그분의 진심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게 속상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해서 그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아픔이 어느 깊이인지 어느 무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아픔이 정말 저 사람에게는 삶을 무너뜨릴 만큼 힘들구나라는 정도는 충분히 와닿잖아요. 그럴 땐 제가 대답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당신 남편하고 전생에 악연이라서 그래요 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냐. 당신 잘못 아니니까 자기한테 벌 주지 말라. 그 얘기 먼저 해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을 때 언급했던 건데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설법을 잘했던 부르나 존자. 이 부르나 존자가 말씀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외도라고 하면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찾아온다는 거는 싸우자고 찾아온 거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싸우자고 온 거예요. 싸우자고 온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을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사람이 이 법을 이해하고 기뻐하게 만들 정도의 언변이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부르나 존자가 말씀하시는 말씀의 단계가 있었대요. 첫 번째가 변제예요. 말씀 변자에 제주할 때 제자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제주예요. 상대방이 외로우면 외로움을 달래줄 줄 아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기를 당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그 사람한테 너 죄는 사람 믿은 죄밖에 없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그 사람은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했어? 너 욕심 부리지 말랬지. 여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두 번째예요. 그걸 고언이라고 해요. 쓸 고자의 말씀은 쓴소리예요.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포인트인데 우리는 앞에 변제를 생략하는 거예요. 아, 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건 정말 우리 재고해 봐야 될 문제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변제를 생략하고 고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 봐, 내가 뭐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인과응보라고 들어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라는 교훈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 고민을 얘기하신 그분에게도 악연이에요. 고언을 바로 하면 이건 너무 한 번 더 짓밟는 꼴이고. 아이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드셨는데 그럼 다음 생에는 이제 보살님 차례예요. 갚아야죠. 이게 고언이에요. 그랬더니 싫대요. 갚기 싫대요. 이 인연 자체가 싫대요. 아픈 인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당신이 실수를 했던, 몰라서 그랬던, 악의로 그랬던 그 모든 것은 지나가서 남은 게 없다고. 하나도 당신 잘못 아니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딜공자. 변제와 고언과 공의 순서로 말씀하셨대요. 싸우자고 온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변제예요. 근데 저는 스승님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 뭐냐면 나 헛공부했구나 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한다면 그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인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고마울 일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 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남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 3단계로 얘기했대요. 260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경에 그대로 나와요. 누가 그걸 배우냐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교과서에 친구들과 그렇게 얘기하라고 알려주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종교예요? 이게 어떻게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고 신도가 있는 이 종교학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이 범주에서 불교는 제발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불교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원래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발 그 종교 영역에서 좀 빼달라. 현재의 불교는 종교 영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원래의 불교는 종교는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맨날 떠들고 다녀요. 그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 네. 힘든 부분 그런 거를 먼저 보듬어 줄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진심과 무게와 여러 가지 방편이 저는 다 조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2단계로 고언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나는 조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요즘 가만히 보면 변제만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한테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반쪽 같아요. 그렇게 잘 안 해요. 지금 당신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 다시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얘기까지 해줘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치료 다 됐어요. 가세요.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이 의사는 진정한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설명하는 거. 이게 불교의 인과법이잖아요. 당신이 왜 아파졌는지 원인을 설명하는 건 때로는 쓰라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다시는 그 잘못을, 이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얘기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건 아파요, 들어보면. 근데 그 얘기까지 해줘야 두 번째 병이 안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위로를 많이들 원해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네. 출가자들은, 수행자들은 거기에서 멈춘다는 것은 부처님의 이 불교의 정말 귀한 약을 미처 못 드린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스님이 약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결국 공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스님께서 방금 3단계 설명해 주시니까 결국은 이런 단계로 이렇게 해소가 되는구나. 많은 절에서는 참회 기도를 해야지 네. 죄가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좀 도움은 좀 되지는 않나요? 참회 기도 되기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네. 부족함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충분히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그게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과법에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절에서 이제 등달하라. 작년에 참회기도 했는데요. 아니야 모자라. 아직 업장에 두터우니까 더 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병에 나와요.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남이. 기도한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이거는 씨앗을 뿌렸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숙제 하나 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올만 아닐 것 같아.
왔는지. 내가 기억 못할 뿐이 씨앗을 심었으니까 왔겠죠. 저는 그걸 믿어요. 인과법을 믿어요. 그러니까 왜 너 때문에 그래 라는 거에서는 쉽게 벗어나시더라고요. 이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겪었을 때는 숙제 하나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훨씬 가벼워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상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네. 그 상담학 전공하신 분이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자꾸 그 사인을 보낸 거예요. 나 정말 매일매일 힘들고 아무 의욕이 안 생기고 잠만 자고 싶고 요 사인을 자꾸 보낸 거예요. 징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담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반 주부였던 거예요. 거기서 딸인가 아들인가 하고 아빠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불렀대요. 힘이 날 것 같아서요. 이건 뭐냐면 아빠 힘내세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네 때문에 힘들어. 너네를 돌보느라고 난 죽을 것 같아. 이 회사를 그만 못 둬. 라는 압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신 거예요. 뭘 내가 잘못했는지를 몰랐대요. 그 당시에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해줬는데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알았던 게 이미 죽을 만큼 인내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더 힘내.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내. 어떤 사람한테 그게 힘이 될 수 있지만 응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는 더 큰 압박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거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잘해라고 하는 그 고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힘든 무게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앞에 변제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사양할 때도 거절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서로의 응어리가 남지 않는 그렇죠. 공을 만들어야 돼요. 그 요소마다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모양은 달라져요. 하지만 그 큰 틀은 똑같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공식 하나를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도 이거를 옛날부터 날 때부터 한 게 아니라 강의 준비하고 경전 찾고 하면서 보다가 알았어요. 야, 이렇구나. 스님의 은연 중에 수행했던 부분 중에 그 요소가 있었구나. 계곡길이 있잖아요. 그 계곡 쪽으로 큰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올라가고 잠깐 기다렸어요. 봄이었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바위 밑에 꽃 봤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요? 가서 봐봐. 그걸 봤더니 바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 밑에는 계곡이고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에 하얀색 꽃인데 한 손톱만한 게 이렇게 빠글빠글 피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 내가 얘기하기 전에 못 봤지? 여기 올라가면서 저 꽃 본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꽃은 거기 왜 피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주잖아요. 그럼 왜 피어 있는 거죠, 거기 걔는? 아무도 안 봐주어도 꽃을 피우는 이유는 걔는 꽃이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줘야 꽃은 아니에요. 못 봐도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살다 가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큰 가르침이었어요. 꼭 누군가의 조명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나의 진심이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어떤 엎드려서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야지만 내가 성공한 건가. 아니잖아요. 진심을 말하기에 서툴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난 진심을 얘기해도 상대방에게 안 통하는 경우에 내가 진심을 잘 얘기 못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얘기해놓고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진심을 잘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건 겸손한 표현이시고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강아지들한테 발견을 해요. 강아지들이 이제 개껌 주면 이렇게 물고 지 집에 들어가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줬잖아요, 근데. 내가 줬잖아. 예의상 내 앞에서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줬는데 그걸 물고 지 집에 들어가서 나와서 먹으라고 개껌을 잡으면 으르렁거리고 내 거야 이거. 그건 내 거야. 이럴 때 저는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내 앞에서 맛있게 먹으면 하나 더 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진심을 갖고 있는데 얘는 뺏길 거라고 저 사람은 내 걸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진심이 안 통한 거잖아요.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이게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외부에서 의료봉사를 매해마다 진행을 하는데 뭐 수액 봉사도 해드리고 다 해드려요. 노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90 몇 세 할머니 이제 성함 다 적고 의사 진료 다 받고 혈압 혈당 다 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액 처방이 돼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정보가 의사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98세인가 되는 분이 오셨어요. 최고령자. 근데 그분이 정말 코가 땅에 닿는다는 표현이 저는 그때 보고 이해가 됐어요. 정말 코가 닿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꼬부라져 계신데 자기 100년 만에 이런 거 처음 맞아봤대요. 처음이래, 처음.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맞으면서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할머니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놔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요 그분들은. 말 필요도 없고 그냥 맞고 건강하시면 되잖아요. 왜 놔주는 거야?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절에 와서 등 다르라고 놔주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 진심이 안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실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심을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기억은 나에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생에 가져가는 기억은 내 기억을 갖고 가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는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위로해요. 이건 나의 부족이야. 나의 부족도 있겠죠. 하지만 나의 부족만은 아니다. 우리의 인연이 거기까지인 거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거는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내 진심이었어. 그걸 오해를 하든 이해를 하든 그건 미안하지만 당신 몫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손이 닿진 않아.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억은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씨앗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오해하는 분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강의할 때도 이 속세의 나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어린 놈이 잘난 척하고 까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또 원래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시기도. 칭찬이에요 여기. 그리고 제가 네. 막 근엄하게 폼 잡는 건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얘기를 하니까 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야, 내 진심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은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하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 게, 옛날에 유명했던 작가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명언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보면 웃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1930년생이시거든요. 다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귀따갑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 이렇다 해놓고 역사적인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말에 갑자기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얘기 안 한 명언이 너무 많대요.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내용에 무게를 담기 위해서 위인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안 붙여도 이 내용만 가지고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진심이 통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나의 진심을 누가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위축되지 않아요.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항상. 객검을 줬을 때 제가 기대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았지만 앞에서 맛있게 먹어주길 바랬는데 헛구 들어가니까 배신감이 되게,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은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서로가 진심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의 문이 좀 많이 닫혀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봉사 얘기 잠깐 했지만 다 그렇게 얘기해요. 뒤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하지, 이걸 괜히 이렇게 돈을 몇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해? 뒤로 다 생기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마치 세상을 되게 잘 아는 것인 양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안 생겨도 하는 사람은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보고 사셨나 봐요. 하지만 아무 이익이 없어도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후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라고 전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얘기 들으면 다들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그러면 다 알아요 저는 뭐라고 할지. 하도 당해갖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진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거기에 맞춰줄 필요는 없거든요. 왜 내 진심을 몰라줘라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나는 진심이니까, 나는 솔직하니까.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많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스님이 이렇게 세상을 밝히고 계시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이해하시는 것으로만 너무 따라가려면 네. 내 본질이 너무 힘들어요. 오염되잖아요. 왜곡. 아무리 따라가도 그분은 만족하셔요. 왜냐면 애초부터 빗둘게 보는 연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계속 진심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큰 스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나대로 진심을 계속 표현한다. 나는 나의 기회를 솔직하게 계속 고집해서 간다라는 게 되게 외로워요. 때로는 조명받고 칭찬받고 고맙다고 인사받고 싶은데, 나의 진심대로 했을 때 그 기대했던 바가 돌아오지 않을 때 되게 외롭고 쓸쓸하거든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옛날에 치악산을 스님들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악자가 붙은 산은 좀 험해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는데 스님들이 몇 분 좀 뒤쳐졌어요. 좀 늦게 오시는 거예요. 큰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 맨 앞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안 오니까 잠깐 쉬었다가 기다렸다 가자, 같이 올라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곡길이었어요. 옆에 계곡이, 깊은 계곡이 이렇게 파여져 있고, 계곡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능선길이 있고 계곡길이 있잖아요. 그 계곡 쪽으로 큰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올라가고 잠깐 기다렸어요. 봄이었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바위 밑에 꽃 봤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요? 가서 봐봐. 그걸 봤더니 바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 밑에는 계곡이고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에 하얀색 꽃인데 한 손톱만한 게 이렇게 빠글빠글 피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 내가 얘기하기 전에 못 봤지? 여기 올라가면서 저 꽃 본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꽃은 거기 왜 피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주잖아요. 그럼 왜 피어 있는 거죠, 거기 걔는? 아무도 안 봐주어도 꽃을 피우는 이유는 걔는 꽃이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줘야 꽃은 아니에요. 못 봐도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살다 가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큰 가르침이었어요. 꼭 누군가의 조명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나의 진심이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어떤 엎드려서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야지만 내가 성공한 건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질 거예요. 네. 그렇다고 꽃이 아니냐는 거예요. 꽃 맞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서 너의 공부를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떠나도 너는 훌륭한 아름다운 수행자라고.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건 욕심이에요. 인정받는 나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저는 그건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도 전국에서 1등을 해야 성공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회사에서도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말단에 있어도 그 사람이라는 꽃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방의 인정, 피드백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기 때문에 바위 밑에 있는 꽃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 가망이 없어. 나 인생 리셋하고 싶어. 나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꽃을 피웠는데 파리, 벌 이런 것만 날라와. 난 망했어. 왜 이 자리에 씨앗을 떨궈준 우리 부모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큰 용기였어요. 아무도 안 알아봐줘도 돼요. 전 충분히 자신 있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전 느껴요.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 우리 다 전부 다 대표님과 전부 다 각자의 자리에 피어있는 꽃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저는 맞는 말만 해요. 왜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스승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저희 큰 스님께 가서 따지시라. 가셔서 안 계시니까 4년 전에 다음 생에 만나면 따지세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바위 밑에 핀 꽃도 외롭지 않다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잘못된 인생, 실패한 인생, 뒤처지는 인생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속세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거기까지가 내 자리인데 위로 올라간다고 착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옆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나의 자리가. 거기까지가 내 자리잖아요.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욕심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 같아요. 다른 길인 것 같아요.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얻어내서 만족한다? 욕심이라는 길의 끝에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이라고.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불교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의 단계가 있을 뿐이에요. 욕심을 수준 낮게 쓸 수도 있지만 정말 귀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거는 되게 수준 낮은, 질 나쁜 욕심 같아요. 네. 욕심이라는 능력을 되게 하찮게 나쁘게 쓰고 있는 것 같고 이 욕심을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욕심이라는 우리 정신의 능력을 멋지게 쓰는 거잖아요. 그 차이만 있지 욕심은 나쁜 거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신의 능력이죠. 마치 칼은 죄가 없지만 의사가 들면 사람 살리고 강도가 들면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네. 칼에 뭔 죄가 있겠어요? 네. 전 그게 욕심 같거든요. 근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큰 스님도 그러셨어요. 일을 마치고 가는 사람은 어딨냐고. 하다가 가는 거지 다. 그 정답 같아요. 그래서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수행자에게 목적은 사라졌다. 우리에게는 방향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은 성패라는 이름을 항상 달고 있어요. 목적을 이루었다. 네. 목적을 이루는 것에 실패했다. 그건 목적이라는 단어의 속성 같아요. 성패를 항상 꼬리표를 달고 다니죠. 근데 방향은 성패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글로.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목표가 있으면 안 되고 방향만이 남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목표는 항상 대부분 실패예요. 평이상학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은 훨씬 여유롭고 만족할 줄 알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농담으로 제가 요즘에 명상 이런 것들이 의무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요. 사실 불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장경을 찾아봐도 명상이라는 단어는 몇 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서양에서 진행된 명상을 역수입하는 꼴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에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는 왜 들여다보지 않고
서양에서 유행하는 거를 이미 한참 됐어요. 90년대부터 유행하는 예. 거를 이제서야 도입을 하는데 저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비판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윤리 수업 들으셨죠? 그래서 대표님 윤리적이 되셨어요? 아르마리 지식으로서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윤리 공부를 하면서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는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저는 명상을 해도 마음 수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인생은 바뀌는 게 조금 더 없다. 이게 제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헛발질을 하는 건 아니냐.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어떤 세속의 유행을 따라서 이런 정신적인 가르침의 흐름을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어요. 오히려 훨씬 현실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서 전 얼마든지 외국에 수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불경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를 증명할 수만 있으면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네. 이거를 저는 얼마든지 외국에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좀 속상해요. 한편으로.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맞죠? 청주에 공장이 엄청 큰 게 있는데 반도체 공장이 거기에서 그 부장을 맡고 계신 분이 우리 수강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직원이 10명, 11명인가 했는데 10명 정도 되는데 학벌이 제일 낮은 애가 서울대래요. 다 외국계 대학을 나와요. 학벌이 제일 낮대요, 서울대가. 근데 그 중에 하나 자기가 1년에 가장 힘든 시기가 걔네들 고가를 매길 때가 제일 힘들대요. 무조건 1등부터 꼴등을 매겨야 된대요, 자기는. 근데 어떤 친구를 B를 줬대요. 근데 걔가 저녁에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잠깐 부장님 보자 그러더래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났대요. 그 B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대요, B. 평생 2등을 처음 해봤대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얼마나 불쌍해요.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B지. 그냥 받아.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우리는 비만 돼도 영광이다.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됐대요. 너무 놀랬대요. 험담 비난이 결국 내 기억을 더럽힌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남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은 내가 가장 먼저 듣죠. 내 밥그릇에 오줌을 싼 거와 같다. 이런 강한 비유도 있는데요. 왜 사람들은 뒷담화를 중독처럼 하게 되는지 험담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망친다. 관계를 망치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근데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원시적인 화합의 방법이에요. 결속의 방법이 네. 뒷담화예요. 비근한 예로 군대에서 많이 써요.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적이라고 인식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에서도 써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만들면 우리는 거기서 예외인 것 같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순백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종교에서도 그렇게 잘못 써먹는다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남의 앞에 서고 대중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걸 아주 활용을 잘해요. 정치에서도 엄청 잘 써먹어요. 이슈를 터뜨려서 쟤네는 다 그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쟤네를 미워하는 나머지 사람은 마치 자기들이 화합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쁜 놈이야 저 인간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 하면 우리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해요. 그래서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요. 혼자서 못 살아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을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자기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체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이거는 불교에서는 아주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타니파타의 부처님께서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맨 마지막에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콧불소의 뿔이에요. 뿔처럼 홀로 가라고. 무리 짓지 말라고.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 편이 생기면 반드시 적이 생겨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분열은 가장 큰 죄로 쳐요.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쫓겨납니다. 내용이 뭐든 그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맞아 아니면 아니야 해갖고 나눠줬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을 나누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편을 나누려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모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뒷담화를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칭찬을 하는 것보다 뒷담화가 재미있고 편하다는 것은 동조하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집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녹음기 켜고 뒷담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뒷담화의 장은 카페잖아요.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보면 막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보다는 뒷담화 또는 자랑. 그게 많잖아요. 제가 너무
비하하는 건가요? 목소리 되게 커요, 그런 분.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 나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분의 이제 가정사가 다 이해가 되면서 가계도가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고 누구 욕하고 연예인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팀장님을 만나갖고 대표님 욕을 했는데 내가 동조를 안 해. 그럼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할 거예요. 그거 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네. 뒷담화가 가능하다는 거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지 걔 그렇지. 그리고 아 맞아 내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 하면 이제 갑자기 둘 사이에 엄청난 이게 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의 전우회 같은 거. 상사의 욕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얘기하는 분 스스로의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행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에게 어떤 기억이 심어지는지를 관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 욕하면은 악한 씨앗이 심어지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그 주적 있죠. 공공의 적. 우리가 설정했던 그 공공의 적.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말 끝에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돼요. 그건 아주 명백한 법칙이에요. 공공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내부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유치하고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면 모든 이목이 나쁜 놈들, 우리나라 군인을 죽여? 민간인들이 있는 병원에 폭격을 해? 저것도 나쁜 놈들이네 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의미를 보면 정말 나쁜 짓인데 카페에서 뒷담화하는 건 그렇게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내 기억 속에 별로 좋지 않다. 뒷담화하는 문화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뒷담화 한다는 게 진지해지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게 아니고 뒤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유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제 뒷담화도 누군가 하겠죠. 근데 진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면 당신이 손해보니까 뒷담화 할 거면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라고 하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찬갑이 내고 온 자리에서 그걸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눈썹이 왜 이렇게 진하냐고. 그래갖고 제가 빌어준다 그랬어요. 한 번씩.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 대답을 해 도대체? 그 눈썹 진짜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전 재밌어요. 그런 진지한 댓글은 다르죠. 진지하게 불쾌함을 표현하는 댓글은 달라요. 저는 댓글을 안 읽어요. 왜냐면 읽으면 그게 또 제 기억에 들어가요. 그런 거를 들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좋잖아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신의 법칙 같아요. 제 공부가 낮아서라기보다는 네. 저는 원래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는 방법. 그래서 항상 뒷담화를 할 때도 내 기억에 뭐가 들어가느냐를 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수강생들한테 많이 해요. 기억의 법칙. 내 기억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내 입장에서 보면은 다 좋은 게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 기억에 들어가고 있는 걸 객관적으로 놓고 보잖아요. 그럼 쓰레기가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 과감하게 안 들으려고 해요. 네. 그거 산통을 깨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뒷담화 할 때. 네. 누가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러네 맞네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건 동조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맞아 그분 맞아 그때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모르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흘려주는 거예요. 저 그거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스님들끼리 뒷담화 장난 아니고 대하소설 순이에요 뒷담화가. 그러면 끝도 없어요. 갑자기 음모론까지 막 들어가면서. 그럴 때 저는 산통을 좀 깨는 편이에요. 안 깨지잖아요 산통이. 네. 그럼 제가 피하죠. 근데 저는 그분한테 이런 걸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가한 지 오래된 19살에 출가하신 모스님이 계신데 종단의 어른이신데 그분 욕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꽤 종종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몇 마디 나누고 밥도 몇 번 먹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분의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거칠어요. 어릴 때 출가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되게 거칠고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싫어하겠죠. 근데 그것만 빼고 보면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고집이 세다는 게 저는 좋은 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오늘까지 그 스님의 수행자의 모습을 지켜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뭐가 잡지식이 많아. 그래서 그분 욕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좀 그렇죠. 그분이 말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분 아는 건 진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험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사람은 또 거기에 동조를 해요. 그 사람은 편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욕하는 건 두 번째고, 그렇게 함으로써 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외로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거나 종교 얘기하면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조를 구하는데 동조할 수 없는 마지노선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정치하고 종교 얘기예요. 이거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편을 만들고 싶었던,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상이라고 해요. 무리, 내 편. 내 부처님은 그런 건 없다 그러셨어요. 금강경에 중생상은 그건 있는 게 아니다,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다. 불교 용어로 연기, 인연되어서 잠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본래부터 그런 건 없다고. 우리나라 요즘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것 같고, 또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북한하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의 당위가 점점 떨어진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우린 한민족인데. 그랬더니 그러면 삼국이 있었던 것도 한민족이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도 한민족인데 정말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네. 그 역사도 그러면 부정돼야 되는 거냐고, 잘못된 역사냐고, 어리석은 역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냐고, 한민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에는 난 동의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는 뭐가 한민족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혼혈도 많아지고.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이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약속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 편은 있냐는 거. 공공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끼리 싸울 텐데. 예, 그러니까 중생상,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건 올바른 게 아니다, 만들어진 거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뒷담화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자존감이 낮고, 또 이면에는 내 편. 근데 저는 그냥 재미로 했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볍게 웃으면서 그냥 끝내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지해지지 말자. 그거는 나의 외로움이 반영된 거다, 투영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진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흔들려서는 안 돼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나는 내 자리에서 피는 꽃이야.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니네끼리 싸울걸? 이런 마음의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남의 눈에 비춰진 나를 자기로 삼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걸 사회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사회적인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나는 없어지고, 남들의 눈에 비친 나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에 의한 나죠. 그걸 자기로 삼는 연습을 한 거예요.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맞죠? 청주에 공장이 엄청 큰 게 있는데, 반도체 공장. 거기에서 그 부장을 맡고 계신 분이 우리 수강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직원이 10명, 11명인가 했는데 10명 정도 되는데, 학벌이 제일 낮은 애가 서울대래요. 다 외국계 대학을 나와요. 학벌이 제일 낮대요, 서울대가. 근데 그 중에 하나, 자기가 1년에 가장 힘든 시기가 걔네들 고가를 매길 때가 제일 힘들대요. 무조건 1등부터 꼴등을 매겨야 된대요, 자기는. 근데 어떤 친구를 B를 줬대요. 근데 걔가 저녁에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잠깐 부장님 보자 그러더래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났대요. 그 B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대요, B. 평생 2등을 처음 해봤대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얼마나 불쌍해요.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B지. 그냥 받아.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우리는 B만 돼도 영광이다.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됐대요. 너무 놀랬대요. 스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B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자기로 삼은 거예요. A를. 자기는 A였던 거예요, 평생. 네. 그러니까 B를 받으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고. 내가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겠지. 그게 뭐 중요해요?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B는 사원이 아닌가요? 사원이잖아요. B도 있고 C도 있는데 네. 뭐 그게 그렇게 큰 일이겠냐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가, 다른 눈에 비친 나라는 것을 자기로 삼는 연습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많이 꽂혀요, 여기 가슴에. 근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실제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내용이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누가 너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는 전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보살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볍고 하찮은 사람이면 뒷담화 안 해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험담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경계하기 때문에 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공기 같은 사람이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무언가 송곳 같고 우리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어느 주머니에 넣어도 삐져나올 것 같은 애면 조명받고 집중받을 것 같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대부분 해요. 그 비난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건 제가 하나의 방편을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저도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주제가 주위에서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경에 시간이 해결한다고 나와요. 진실은 시간이 증명한다고 시간이 필요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스갯 얘기지만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될 때예요. 그때 당시에 방에서 컴퓨터로 야한 사진을 보고 있었대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방 문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문을 열면은 걔 모니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열심히 보다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껐대요. 근데 뒤에서 엄마가 너 뭐 보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엄마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보냐고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에요! 그랬대요. 아니 뭘 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가 뭐예요.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내 멋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누군가의 뒷담화를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내가 내면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화합하는 거를 누구나 원하잖아요. 근데 그 화합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사실화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은 리더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중재를 해주셔야죠. 당연히 중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중재를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병이 나고 나서가 아니고 병 나기 전에. 그리고 항상 구성원들을 불교에서는 때마다 대중들을 모아서 끊임없이 법문을 하시고 확인하시고 화합을 확인하시고 했던 게 저는 그 장치 같아요. 내팽개쳐뒀다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뛰어들어서 해결한다? 더 큰 일이 생겨요. 결국은 그러면 그래요? 사장님이 그렇게 옹호하면 저희 다 때려칠래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저만 나가면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이게 스승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그래서 큰 스님이 이러셨어요. 이 집안에서 제일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 나야. 하나하나 눈치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의 관계는 어떤가, 쟤는 어떤가. 이거를 스승이 보신다고 스승께서. 전 잘 몰랐어요. 그러셨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마 대표님도 그런 맨날 마음. 봅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진심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겠다라는 마인드는 제가 볼 땐 큰 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오너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원을 소모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정말 많잖아요.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풍토가 그런 건 없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운영하시는 분도 진심으로 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24시간 중에 가장 오래 있는 시간이 직장이잖아요. 네. 자기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이지 여기서 돈 벌기 위해서 힘든 곳에 내가 희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회사가 별로 없죠. 그런 것도 기업인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왜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진실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게 기억이 견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각경이라는 경전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거기선 공화라고 얘기해요. 허공의 꽃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비유가 나오냐면 제가 눈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눈병 때문에 이렇게 뭔가 뻘건 이렇게 뭉게뭉게한 뭔가 이렇게 보여요. 눈이 병이 났으니까. 저게 뭐지?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팀장님 저 보여요? 그러면은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내가 눈병 걸려서 보인 거니까 안 보여야 되잖아요. 저거 뭐예요? 그럼 난 안 보이는데?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방에 있는 모두가 같은 눈병에 걸렸으면은 저 허공의 꽃은 객관적인 존재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존재예요. 그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법칙이에요. 그때는 각자가 내 눈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누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냐고 그 사람들에게. 그게 눈 밝은 스승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그런 여론을 잠재울 수가 있는데 이수성이 그런 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쟤도 나쁜 놈이에요. 너 사장님하고 무슨 뭐 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밀어내요. 이런 문화에 우리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공화. 모두가 그렇다고 하면은 나에게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건 없어요. 모두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비유죠. 비트코인이 그거잖아요. 비트코인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치가 있다라고 모두가 동의를 해버리니까 정말 그것이 물질처럼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실체가 있느냐? 없다.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여기는. 불교는 묻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여기는. 나아가서 이 컵은 결국 실체는 없다. 보는 놈한테만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에서 양자 물리학의 배경이잖아. 그걸 2600년 전에 이미 하신 거예요. 내가 눈에 병이 나면 내 감각이 문제가 생겨서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게 보이지만 남들도 병이 나서 그게 보인다면 그건 객관적인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뭐지? 이 질문을 이제 했던 거예요. 당시의 수행자들이. 결론은 뭐냐면 맞다. 이것도 환상이다. 나에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면 옆 사람, 저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같은 병에 걸려. 같은 병이 불교에서는 같은 수준의 감각을 가졌다라고 표현이 돼요. 박쥐들은 초음파가 느껴지잖아요. 네. 그럼 걔네한테는 초음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치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다. 사실은 여기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다. 공한 것이다. 여기는 비어있는 것이다. 네. 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물질이라는 거를 분석해가는 과정이에요. 전제가 나의 감각. 볼 때만 있다가 1번이에요. 물리학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객관적인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기반 위에서 물리학은 올라갔는데 이제는 거기에 관찰자라는 개념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관찰자는 불교에서는 1번 전제였어요. 볼 때만 있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관찰자, 볼 때만 있다로 시작하는 물리학은 어떨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 뭔가 있다.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론.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대화와 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저는 오너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는 각자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 사람이 동의했을 때는 사실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론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겪어본 그 사람에 대한 거는 믿을 수 있겠지만 누가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는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부안해동되지 않도록 오너의 경영 철학이 좀 서 있어야겠죠. 이런 거는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적용이 되는 얘기라고 봐요.